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을 봐보시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들으러 간다라고 되어 있죠. 간다 파트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파트는 당연히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현재 시제 선언어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현재 시제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죠? 어떤 효과가 있었지? 바로 현장감, 아니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현실감, 현실성이 생긴다, 사실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꺼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윤동주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교수의 강의가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하는 건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젊은 교수의 강의하고 당연히 뭐 하겠어요?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늙었다, 여기 나오는 젊었다 라는 건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냐? 늙은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라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열정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는 일제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현실을 바꾸는데, 개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얘기해요.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힘들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지식인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의미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이러한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조적이다,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다, 또는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젊은 교수의 강의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땀내와 사랑의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 역시도 그 당시 일제치하 때 친구들은 힘들게 고생하고 있고, 누구는 징용에 끌려가고 전쟁터에 가서 죽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자기는 부모님이 주신 그 돈을 받아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즉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공부하는 동시에 민족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보통 얘기하느냐? 현실에서 저항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서 저항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항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저항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현실에 뭐하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삶의 모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삶의 모습은 화자한테는 당연히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의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윤동주 씨에서 맨날 나오는 그 부끄러움이란 바로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치우고 그 다음 올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고 되어있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생각을 하죠. 그러면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또는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다? 반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신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니까 어린 때 동무들은 하나 둘 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때 동무라고 돼 있는데 동무는 일반적으로 친구거든요. 동무는 친구인데 여기선 친구라고 하지 말고 민족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을 하나 둘 잃어버리고 라고 돼 있네요. 하나 둘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민족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일제차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죠.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대학 모토를 끼고 대학에서 강의나 듣고 있고 부끄러워하죠. 자, 나는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나는 홀로 침전하고 있는 거지 라고 나와 있네요. 침전이라고 되어 있죠. 침전이라는 건 가라앉다라는 개념이에요. 점점점 가라앉다라는 개념이죠. 침몰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가라앉는 거죠. 우리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할 거느냐, 아주 단순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강적 이미지라고 불러요.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상승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하강적 이미지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절망감,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혼자서만 이렇게 떵떵거리면 편안히 살고 있는 걸까? 아, 내 삶은 침전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가라앉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절망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침전이라는 게 바로 내면 의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부정적인 내면 의식이겠지.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일까? 라고 돼 있죠. 끝에가 까로 끝나네요. 까 서리법. 그러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조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침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침전하고 있다는 얘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얼마나 쉽나요? 이해됐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 나오네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아예 떠있네요. 뭐야? 무슨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오면 항상 얘기하는 시험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놓고 부끄럽다고 써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냐? 부끄럽다고 생각하네요. 왜 부끄러우냐? 인생은 살기 어려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라는 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일제치하 현실을 얘기하죠. 일제치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민족이 죽어가는 그런 일제치하 현실에서 시가 어떻게 쓰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고 되어 있죠. 쉽게 쓰여진다는 얘기는 일제치하 현실에서 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쓰여진다고 했죠?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저항하는 시를 쓰지 않으니까 쉽게 쓰여진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쓰여진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현실에 뭐하지 못하는,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다시 현실에 뭐 해버린 모습을, 순응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습은 뭐한 모습이겠어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얘기하죠. 뭐라고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즉 저항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어렵다. 자, 그 다음 6차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하고 가세요. 별표. 왜 그러느냐? 1년 생각하세요. 1년에 뭐라고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1년에 요렇게 써 있었죠. 1년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렇게 써 있어요. 1년에. 그리고 계속 지워지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요 연을 봐보세요. 여기 나오는 8년은 이거하고 뭐예요? 정반대로 써 있죠. 정반대로 써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반대로 써 있다는 얘기는 행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에 일행이 2행으로 가고 여기에 2행이 여기에 1행으로 갔죠. 이해되시죠? 분명히 뭔가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내용을 하나 뽑아내야 돼요. 바로 뭐냐? 요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창밖에 반비가 속살거려서 육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라고 했냐면 현실을 뭐 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어요? 인식하는 계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내가 지금 일제치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육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 그리고 그 이유는 육척방, 즉 이 다다미방이라는 일제치하의 방, 즉 일제치하라고 하는 이 곳은, 이 현실은 나에게 뭐요? 남의 나라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 중요한 부분. 현실을 뭐 했다라고 얘기를 꺼내냐면 재인식했다고 얘기해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인 걸로 변해요.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죠. 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육착방은 남의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한 후에 이제 창밖의 밤비가 나에게 뭔가를 또 속살거립니다. 이때 분명히 속살거리는 내용은 뭐라고 속살거리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저항하라고. 더 이상 부끄럽게 살아가지 말라고 속살거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현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내용들로 변해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육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갖고 와서 도치라고 보통 부릅니다. 도치법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문장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착방은 남의 나라.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치법. 자, 뒷부분 진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부분 나오네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등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요? 어둠을 내몰죠? 어둠이라는 건 바로 지금의 일제치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건 일제치하 현실을 얘기해요. 일제치하 부정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 일제치하의 그 부정적인 현실을 뭐요? 뭐를 밝혀요? 등불을 밝힌다고 돼 있죠? 불을 밝힌다는 얘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저항 의지 또는 투쟁 의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부끄럽다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저항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등불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건, 등불이라고 어둠이라는 건 등불은 밝음이죠. 얘는 밝음이에요. 어둠이라고 돼 있죠? 어둠은 말 그대로 밝지 않고 어두움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져가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라고 해서 명암의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색채 대비라고 하지 마세요. 색채 대비 아닙니다. 명암의 대비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뭐를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리죠. 아침. 당연히 앞으로 올 아침, 이 밝은 세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해방의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광복의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온다고 돼 있어요? 시대처럼 온다고 돼 있죠. 시대처럼 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다음 시대가 오는 것처럼, 즉 다음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 정해져 있는 절대 불변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당위성이라고 불러요. 당위성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위성이라고 불러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누구요? 나. 이렇게 얘기하죠. 최후의 나.
즉 이 나라고 하는 건 결국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이겨내려는 나가 되겠죠. 나. 이해되시죠? 밑에 보시면 나라는 대상이 또 나와요. 자, 그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얘를 C라고 할게요. 얘네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자, 시대처럼 오늘 아침을 기다리는 나는 좋은 나일까요? 아니면 나쁜 나일까요? 당연히 좋은 나겠죠. 왜? 해방을 기다리니까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긍정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나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 나를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서 자아라고 불러요. 긍정적인 자아인 얘는 바로 뭡니까? 현실에서 맞서 싸우려는 자아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순수한 자아라고 얘기를 꺼내고, 플러스 얘를 뭐라고 부르냐? 내적 자아라고 불러요. 좋은 자아니까요. 다시 여기 볼까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돼 있죠. 자,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죠.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두 명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하나는 내면적인 긍정적인 나여야 되고요. 다시 또 다른 하나 나는 부정적인 자아여야 돼요. 그럼 악수는 누가 누구한테 내미냐? 바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내밉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B가 손을 내밀죠. 그래서 얘를 긍정적인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내적 자아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순수한 자아라고 하고, 여기서 있는 두 번째 나라고 하는 대상을 부정적인 자아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적인 자아라고 보고 얘를 외적 자아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순응해버린 자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애가 부정적인 애한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그만 화해하자 이런 소리야. 바꿔서 얘기하면 너 지금까지 현실에 순응했지? 이제 나와 함께 같이 투쟁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부끄러웠지?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뭐요? 악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최초의 악수를 가지고 와서 바로 두 자아가 드디어 악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화합이라고 불러요.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하고 화합하고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의 해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눈물과 위안으로. 자, 왜 눈물과 위안이 생기느냐? 지금까지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 슬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또 뭐라고 하냐? 자신에 대한 어떤 정서도 보여주냐?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서도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결국 이 시는 전체가 뭐예요? 처음에 부끄럽다. 하지만 현실을 다시 인식하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투쟁하죠. 그리고 일제체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자아가 서로 화해하면서 끝나게 되네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지식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갈등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쓰여진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